일본에서 원정 경기 도중에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 단체로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북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탈북 여자 축구 선수들 대한민국으로 와서 경악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리소라예요. 23살이고 평양에서 살고 있어요. 차가운 호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아래 나고야의 밝은 도시 불빛들을 내려다봤어요. 경기를 위해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지만 이번 여행은 뭔가 달랐어요. 공기 중에 뭔가가 있어서 제 배를 불안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팀 감독관인 장명호가 창문에서 떨어지라고 명령했어요. 그는 항상 뒤를 지켜보는 매처럼 우리 선수들을 감시하는 키 크고 엄한 얼굴의 남자였어요. 저는 즉시 복종했어요. 북한 고향에서는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일찍 배우게 됐거든요. 제 룸메이트이자 팀 동료인 골키퍼 문지아가 잠든 척하고 있는 침대로 다시 걸어갔어요. 우리 호텔에는 우리를 위한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어요. 전화기 금지, 인터넷 금지, 낯선 사람과 대화 금지예요. 식사나 연습 경기를 위해서만 방을 나갈 수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밤낮으로 복도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식사 중에 친절해 보이는 남자가 오렌지 주스와 함께 쪽지를 슬쩍 건넸어요. 쪽지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피트니스 밴드를 2번 누르고 멈추고 1번. 그리고 다시 1번 누르라고 적혀 있었어요. 211 패턴으로 누르면 누군가가 찾아줄 거라고 HD라고 적혀 있었어요. HD가 누군지 왜 저를 돕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남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북한 시민들을 속이려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쪽지에서 뭔가 진심 어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 지아가 아무도 들을 수 없다고 확신했을 때 솔화가 깨어있냐고 속삭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지아는 그 남자가 저에게 뭔가를 주는 걸 봤다고 그게 뭐였냐고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아는 5년 동안 제 팀 동료였어요. 우리는 승리와 패배,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눴어요. 마침내 저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라고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지아는 오랜 순간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했어요. 자기 사촌이 3년 전에 남쪽으로 탈출했다고, 사촌이 살아있다고 들었다고, 심지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매일 사촌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탈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했어요. 저는 지아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지아가 끼어들어 자기도 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도 가장하는 것도 지겹다고 저는 안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축구를 무엇보다 사랑했어요. 양발로 공을 찰 수 있었고 경기를 책처럼 읽을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축구를 하기로 선택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7살 때 국가가 저를 선택했어요. 팀 동료도 훈련 일정도 심지어 아침 식사로 뭘 먹을지도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저도 지쳤다고요. 3일이 지나고 우리 토너먼트가 시작되었어요. 북한은 첫 경기에서 2대1로 이겼어요. 저는 페널티 구역 밖에서 아름다운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넣었어요. 잠깐 동안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는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경기 후 우리 팀이 호텔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장 감독관이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했어요.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했다고 이제부터 의무 활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방을 나갈 수 없다고, 예외는 없다고 말했어요. 지아와 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벽이 우리 주위로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습 세션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팀 버스가 경기장 주차장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장 감독관이 주의가 산만해진 걸 알아챘어요. 그는 전화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경비원들은 버스에 장비를 싣느라 바빴어요. 지아가 제 옆에서 급하게 속삭였어요.
지금이라고 우리가 이걸 할 거라면 지금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피트니스 밴드를 눌렀어요. 2일이요. 그러고는 지아와 저는 그룹에서 빠져나와 주차장의 그림자를 통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우리는 출구라고 희망하는 곳을 향해 차들의 줄을 지나 달렸어요. 저는 몰래 경기장 지도를 연구했고 가능한 탈출 경로를 외웠어요. 배송 입구라고 표시된 계단을 올라갔고 화물 구역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자유는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두 남자가 나타나 우리의 길을 막았어요. 이들은 북한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일본 남자들이었어요. 한 남자가 서툰 한국어로 리소라 문제아냐고 물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나카무라 쇼 스포츠 매니지먼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친근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와 함께 가면 둘 다 아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지아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나카무라가 설명했어요. 자기는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우리에게 클럽 계약과 보증 돈을 구해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감독관들이 우리를 찾기 전에 지금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남자는 우리가 도움을 원하는지 위험한 상황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는 돈과 계약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마치 지아와 제가 팔릴 상품인 것처럼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과 가지 않을 거라고요. 나카무라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우리가 자기와 함께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손짓했고 그의 파트너가 우리를 잡으려고 앞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 사이렌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경찰차들이 나타났고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은 여성이 영어로 소리치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멈추라고. 이 여성들은 국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외쳤어요. 그 여성은 클라라 윤이었어요. 한도윤이 쪽지에서 언급했던 유엔 난민기구 연락 담당관이었어요. 그녀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었고 나카무라조차 망설이게 만드는 권위를 가지고 말했어요. 클라라가 일본어로 계속 말했어요. 이 여성들은 임시보호를 요청했다고 국제법에 따라. 그들은 안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들을 억류하려는 어떤 시도도 불법이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에게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경찰은 나카무라를 신문했어요. 그는 화를 내며 우리를 도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공격적인 행동은 이미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어요. 클라라가 지아와 저에게 돌아서서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쳤냐고 안전하다고 느끼냐고 물었어요. 저는 평생 동안 남한 사람들은 적이라고 국제기구들은 우리를 속이도록 설계된 함정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클라라의 눈은 속임수가 아니라 오직 걱정만 보여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안전을 원한다고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그럼 저와 함께 가라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는 동안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클라라의 차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한도윤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우리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차 안에서 지아가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첫걸음을 뗐지만 여정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걸 알았어요. 클라라가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가 펄럭이는 건물로 데려갔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남한 영토에 있다고. 감독관이 여기서는 우리에게 손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건물에 들어갈 때 저는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놀라운 뭔가를 느꼈어요. 방금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총영사관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클라라가 지아와 저를 입구로 안내했을 때 저는 신문실이나 감옥 독방을 각오했어요. 대신 우리는 부드러운 의자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차와 간식이 놓인 테이블이 있는 편안한 사무실로 안내되었어요. 벽은 차분한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창턱에는 식물들이 있었어요. 정부 건물보다는 누군가의 거실처럼 보였어요. 한도윤이 클라라 그리고 김 변호사라는 한국인 변호사와 함께 우리 맞은편에 앉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말하기 전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하린이 숨을 헐떡이며 울면서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하린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뒤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고 우리 둘이 사라진 걸 보고 달렸다고 경비원들이 쫓아왔지만 경찰관이 여기 오는 걸 도와줬다고 말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제 팀 동료를 꽉 안아줬어요. 지아가 우리와 합류했고 잠시 동안 우리 셋은 그저 서로를 안고 울면서 동시에 웃었어요. 한도윤은 우리가 진정하고 다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먼저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하고 싶다고. 여기서 우리는 죄수가 아니라고 보호받는 손님이라고 원하면 떠날 수 있지만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속임수의 징후를 찾으며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고향에서는 관리들이 항상 한 가지를 말하지만 다른 것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한도윤의 표정은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유지되었어요. 그는 우리의 상황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설명했어요. 국제법에 따르면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호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적절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총영사관이 우리를 임시로 보호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린이 물었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도망친 이후로 제 내면을 갉아먹던 두려움을 목소리로 냈어요. 김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녀는 답변을 미화하지 않았어요. 그건 진짜 우려 사항이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우리 정부가 화를 낼 거라고 가족들을 신문하거나 그들의 이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를 통해 안전한 메시지를 보낼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결정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가족을 고통으로 단죄한 걸까요? 어머니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스쳤어요.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우리 셋은 우리를 충격의 핵심으로 몰아넣은 것들을 배웠어요. 한도윤이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진짜 동영상이었어요. 선전 영화가 아니라요. 우리는 차와 잘 차려입은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의 거리를 봤어요. 모든 종류의 음식으로 가득 찬 슈퍼마켓을 봤어요. 휴대폰으로 웃고 셀카를 찍는 젊은이들을 봤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이게 나만이냐고. 하지만 우리는 나만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엇을 들었는지 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나만이 우리 선생님들이 묘사한 절망적이고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남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증오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걸 많은 남한 사람들이 실제로 두 나라 사이의 통일과 평화를 희망한다는 걸 배웠어요. 한도윤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자기 할머니는 평양에 있는 언니를 방문할 수 없어서 매년 추석마다 운다고 수백만 가족이 전쟁으로 헤어졌다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형제자매로 본다고 말했어요. 이 생각은 동시에 이상하고 멋지게 느껴졌어요. 적이 아니라 형제자매라니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교훈은 한도윤, 클라라, 김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보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때때로 우리 상황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의견이 달랐지만 의견이 다를 때 서로를 존중하며 경청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계급을 내세우거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시점에 김 변호사가 즉시 남한의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클라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을 서두르게 하지 말자고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도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김 변호사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저는 전에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상호 존중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배려로요. 저는 마침내 물었어요. 왜 우리를 돕냐고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어요. 한도윤은 질문에 놀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그게 전부라고 말했어요. 일본에 머물든 남한에 가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선택이라고 했어요. 자기 일은 우리가 선택할 자유를 갖도록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대가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항상 대가가 있다고 말했어요. 클라라의 표정이 슬퍼졌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건 우리나라가 사람들에게 서로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두려움은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다고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모두가 존엄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23년간의 선정과 통제가 저에게 친절을 의심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날 밤 저는 총영사관의 임시 침대에 누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 각자에게 진짜 침대, 깨끗한 시트, 개인 욕실이 있는 작은 방을 제공했어요. 제 평생 동안 저는 나만이 적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남한 외교관들의 보호를 받으며 남한 건물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 모순이 제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저는 지하가 옆방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녀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녀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지아가 들어오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녀가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껴안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아가 말했어요. 부모님 생각을 계속한다고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으면 어쩌냐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김 변호사가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지아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들에게 더 나을까 아니면 더 나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한편 총영사관 밖에서 장명호 감독관이 환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다음날 아침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그걸 봤어요. 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분노로 빨개진 얼굴로 있었어요. 이 선수들은 남한 요원들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이건 정치적 도발이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했어요. 저는 그가 그렇게 대담하게 거짓말하는 걸 보며 속이 메스꺼웠어요. 우리는 납치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유를 향해 달렸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이에 대비했어요. 그는 언론에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을 발표했어요. 3명의 운동선수가 안전 문제로 임시 보호를 요청했다고, 모든 국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그들의 안녕이 우리의 유일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어요. 뉴스 보도는 강렬했어요. 전체 상황이 정치적 논란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다른 편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을 가져왔어요. 주차장에서 지아와 저를 잡으려 했던 스포츠 에이전트 나카무라가 법적 고소를 제기했어요. 그는 우리가 그와의 계약을 위반했고 그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는 그와 아무것도 서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우리에게 고소에 대해 말할 때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가 우리를 법정에 묶어두려고 한다고. 그가 성공하면 우리의 망명 절차가 몇 달 지연될 수 있다고, 어쩌면 몇 년이라고 말했어요. 제 뱃속이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엘리 웨스트라는 영국 저널리스트가 우리 이야기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국제 스포츠 잡지에서 일했고 수년 동안 나카무라를 조사해 왔어요. 그녀는 짧은 회색 머리와 날카롭고 지적인 눈을 가진 마른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총영사관에서 우리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두꺼운 서류 폴더를 가져왔어요. 엘리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나카무라의 활동을 5년 동안 추적해왔다고.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치며 말했어요. 그에게는 패턴이 있다고. 취약한 운동선수들, 난민, 탈북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계약과 보증에 대해 큰 약속을 한다고. 그러고는 그들의 경력과 수입의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그에게 주는 계약에 그들을 가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가 다른 운동선수들과 사용한 계약서 사본을 보여줬어요. 김 변호사가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줬어요. 계약서는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착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엘리가 저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는 합법적인 에이전트가 아니라고, 사람들의 절망으로 이익을 얻는 포식자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엘리는 그녀의 잡지에 기사를 게재했어요. 기사에는 그가 속인 다른 운동선수들과의 인터뷰, 그의 부정직한 관행을 증명하는 문서,
그리고 주차장에서 지아와 저를 잡으려 했던 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사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갑자기 여론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말썽꾸러기나 정치적 졸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우리 통제하는 정부와 약탈적인 사업가라는 여러 위험에서 탈출한 3명의 젊은 여성을 봤어요. 소셜미디어는 지지 메시지로 폭발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격려하는 댓글을 보냈어요. 일부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삶을 구축한 다른 북한 탈북자들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법정에서 판사는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나카무라의 주장을 살펴보고 엘리의 기사를 읽고 김 변호사가 제출한 문서를 연구했어요. 그러고는 판결을 내렸어요. 판사가 발표했어요. 고소가 기각되었다고 유효한 계약의 증거가 없다고. 나카무라 씨의 이 여성들을 향한 행동은 공격적이고 부적절했다고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김 변호사가 우리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더 편하게 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주요 법적 장애물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질문들이 빠르게 떠올랐어요. 우리는 다음에 어디로 갈 건가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스포츠인 축구를 여전히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안전만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이 남한 사람들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한도윤이 휴게실에서 우리 셋과 함께 앉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정직하고 싶다고 망명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고 아마도 몇 달이라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어디에 세우고 싶은지 결정해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할인이 초조하게 물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냐고 우리 셋이요. 한도윤이 약속했어요. 그게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만들겠다고요. 저는 제 두 친구를 바라봤어요. 제 팀 동료들, 제 동료 탈출자들, 이 무서운 새로운 여정의 자매들이요. 다음에 무엇이 오든 최소한 우리는 함께 맞설 거예요. 총영사관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지아 할인 그리고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가 우리에게 망명을 제안했어요. 캐나다, 독일, 영국 그리고 남한이요. 에밀 슈나이더라는 독일 스카우트가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그는 금발머리에 다정한 미소를 가진 키 큰 남자였어요. 에밀이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설명했어요. 독일은 세계 최고의 여자 축구 리그를 가지고 있다고 최고 클럽들과 트라이아웃을 주선할 수 있다고 훌륭한 훈련시설과 좋은 급여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유혹을 느꼈어요. 흙바닥에서 공을 차던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저는 유럽의 엘리트 리그에서 뛰는 꿈을 꿔왔거든요. 하지만 그러고는 제 옆에 앉아있는 지아와 할인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은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보여줬어요. 완전히 새로운 언어인 독일어를 배워야 하는 나라로 이동한다는 생각은 그들을 깊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도윤이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검토하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문틀을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그가 환영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들어오라고 소라야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한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삶은 어떨 것 같으냐고요. 한도윤이 미소 지었고 저는 그가 제가 이 질문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정직하게 말했어요. 남한은 좋은 여자 축구 리그가 있다고 독일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장점들을 가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세었어요. 첫째, 이미 한국어를 한다고 남북 간의 방언 차이가 있지만 기본 언어는 같다고 외국어를 처음부터 배울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둘째, 남한은 북한 난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원 시스템이 있다고 트라우마를 돕는 상담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주거 지원이라고 했어요. 셋째, 문화가 더 익숙하게 느껴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서라며 웃으며 덧붙였어요. 음식이 맛있다고요. 그 마지막 부분이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소리 내어 웃었어요. 정부 관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웃었던 게 언제였죠? 북한에서 관리들은 엄격하고 멀리 떨어진 두려워해야 할 인물들이었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친절한 형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지아 할인 그리고 저는 우리의 선택지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클라라와 상담했고 김 변호사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장단점 목록을 만들었어요.
다른 미래들을 상상했어요. 논쟁하고 동의하고 여러 번 마음을 바꿨어요. 마침내 수백 번의 대화처럼 느껴진 후에 우리는 결정에 도달했어요. 저는 한도윤, 클라라 그리고 김 변호사를 총영사관의 회의실에 함께 불렀어요. 저는 지아와 할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발표했어요. 우리는 먼저 남한에 가고 싶다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일어난 모든 일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나중에 더 강해지고 정착한 후에 유럽에서 뛰는 걸 시도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명성보다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도윤이 승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변호사가 선팅된 창문이 있는 밴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북한 난민들이 초기 지원과 훈련을 받는 사설시설로 데려갔어요. 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총을 든 경비원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지 않았어요. 거친 조명과 금속 의자가 있는 신문실도 없었어요. 대신 저는 부드러운 침대와 화려한 담요가 있는 편안한 침실들을 봤어요. 놀라운 냄새가 나는 구내식당이 있었어요. 김치와 밥과 구운 고기 냄새로 가득 찬요.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의료 클리닉, 식물과 편안한 소파가 있는 상담 사무실, 그리고 수백 권의 책이 있는 작은 도서관까지 봤어요. 김 변호사가 우리를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여기는 하나원이라고, 북한 난민을 위한 정착지원센터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시간을 보낼 거라고, 법률 시스템, 직업을 찾는 방법,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거라고 했어요. 새로운 삶을 위한 학교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놀라움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자유로워지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라고요? 그 생각은 동시에 이상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영문화 충격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경험했어요. 남한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게 밝혀졌고, 진실을 배우는 것은 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한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에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학생들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와 꿈에 따라 자신의 대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성들이 원하는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주, 정치인 또는 다른 무엇이든 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젊은 여성이 정부 정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반론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녀는 정부 관리에게 직접 말했고, 그의 생각에 도전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요구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텔레비전을 응시했어요. 저는 저와 함께 보고 있던 상담사에게 물었어요. 그녀가 곤란한 일을 당할 건가요? 상담사가 제 질문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곤란하다고요? 아니라고. 그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어요. 민주주의요. 저는 그 단어가 제가 배운 것과 매우 다른 뭔가를 의미한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제 상담 세션 중 하나에서 왔어요. 상담사는 박 박사라는 40대의 친절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눈과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인내심 있는 말하기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 박사가 세 번째 세션에서 제게 물었어요. 인생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요. 저는 그녀를 응시했어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만약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어떤 꿈이든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선택하겠냐고요. 제 평생 동안 아무도 저에게 그 질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 당신의 길을 선택해요. 당신의 원하는 것과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 혁명적인 생각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며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단어들을 시험해 보매요. 저는 축구를 하고 싶다고, 프로로 뛰고 싶지만 제 조건으로요. 제 팀, 제 훈련 일정, 제 미래를 선택하고 싶다고 요구받아서가 아니라 경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뛰고 싶다고 말했어요. 박 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그렇게 만들자고 말했어요.